화요일에 공부하자 화공 굿모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님을 모시고 기업가 정신과 향후 배터리 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이동채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포항 출신으로 대구 상고를 졸업 후 한국주택은행과 산동회계법인에서 근무하셨으며 학업을 병행해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1998년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를 설립해 청주와 포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며 지난해는 양극재 점유율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미래 배터리 산업의 중추를 맡고 계십니다. 그럼 이동채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동채입니다. 여기 경북 도청에 제가 태어나서 이거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 처음 오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 강의를 좀 해달라 하니까 상당히 떨립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이렇게 평생을 이 기업만 해오다가 우리 국가에 큰 일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 되신 분들에게 뭐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까 생각하니까 어제 잠도 또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뭐 많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면서 기업에 대한 생각, 또 이런 뭐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 국가에 대한 생각, 또 산업에 대한 생각, 이런 걸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업가 정신을 하는데, 저 기업가 정신이 과연 있는 사람인지 늘 생각해 봅니다만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내가 기업가 정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얘기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에코프로에 대해서, 그럼 에코프로를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키워왔는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이 배터리 부분, 2차 전지 부분의 산업 동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전체 줄거리입니다. 전체 줄거리. 저에 대한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이 한 1시간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 그리고 크게 이제 전문직 회계사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기업가가 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하고, 또 앞으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경북 포항시 대성면, 지금 포항 포스코 단지에 있는 대성면에서 일남 7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집에 누님이라든지 누님 한 분하고 여동생분들은 거의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끝으로 그만두는 그런 전형적인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중학까지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대구상업고등학교 이제 갔습니다. 제가 이제 58년 개띠입니다. 그러니까 77학번입니다. 대구상업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주택은행, 지금은 구민은행하고 통합됐습니다만은 한국주택은행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영남대학교 야간 대학 경영학과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은행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은행에 들어가 보니까 은행에서도 이 계층이 있는 거예요. 즉 고등학교 졸업하면 초급 행원, 대학 졸업하면은 중견 행원, 뭐 그다음 째 초급 행원 밑에는 옛날에는 70년대에는 여행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행원 이렇게 이제
계층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는 이 중견 행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물론 뭐 이제 대리되고 이렇지만 항상 인사에 이 약간의 차등이 있는 그런 것이 옛날에 은행의 그 인사 제도였다. 이런 그걸 알고는 이제 저는 대학 가면은 단순히 대학 가면은 아 중견 행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학 졸업해서 인사부에 전화하니까 나 대학 졸업장 땄는데 아 이거 저 졸업장 갖고 가면은 이제 중견 행원으로 이제 그 호봉 조정도 해주고 합니까 이러니까 초급 행원으로 일단 들어오면 영원히 초급 행원으로 인사 관리가 되어지고 중견 행원이 되고 싶으면은 그만두고 나와서 다시 대졸자로서 이 시험 쳐가지고 들어오면은 된다. 이래서 아 이거 대학 4년 열심히 라면 먹고 밤에 이렇게 경산 대구에서 경산까지 갔다 하면서 다닌 게 헛수고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인생에 처음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러면 사표 쓰고 한번 다시 시험 쳐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했는데 이 우물하는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야가 가지고 은행 다니면서 토요일에 일요일 이런 데 시험 치라 잠깐 간다든지 휴가 내고 가면 될 건데 그때는 뭐 무조건 그만두고 시험 쳐야 되는 줄 알고 그만둬 버렸어요.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삼성을 들어갑니다. 삼성을 들어가서 가보니까 아 정말 이 삼성이라는 이 집단이 지금은 굉장한 집단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다니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어요. 거의 뭐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이 통금이 있는 11시까지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그걸 편안하게 은행 생활하던 친구가 그걸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만두고 그 시험을 회계사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가보니까 돈 제일 잘 버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 공인회계사다 이래가지고 그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좀 자신 없는데 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4년도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KPMG 산동 회계법인에 입사를 해서 이제 회계사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회계사 일을 하면서 제가 한 15년간을 회계사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저의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시각, 산업에 대한 어떤 이런 보는 눈, 미래에 대한 통찰력 이걸 키워준 15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제 회계사는 이제 기업에 가서 회계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회계사인데 저는 늘 그 회계 감사를 하더라도 한 번도 그 기업에 회계 감사로서 끝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기업에 왔는 이상은 경영자에게 또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그 멘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기업을 보고 그 산업을 봤습니다. 그래서 회계 감사가 끝날 때는 반드시 매니지먼트 레터를 썼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조그마한 섬유회사든 굉장히 큰 대기업, 뭐 대우든 포스코든 항상 그 관리적 측면이나 회계 경영적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 또는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 또 이런 시각을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건의사항 이런 것을 꼭 썼습니다. 그것이 한 15년간 연결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을 하고 싶은 욕구, 이 회계사는 남들이 해라는 걸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직업이다 하면은 야 이거 선도적으로 내가 한번 내가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IMF 전에 1996년도에 우리 동서가 하는 그 모피 회사에 제가 상당한 보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피 그 의류 회사를 동서로부터 모피 의류 회사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IMF가 왔어요. 97년도에. 쫄딱 망했습니다. 환율이 900원에서 2,000원 정도 돼버리니까 유산서가 250만 불이 빚이 한 2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어요.
받는 돈은 다 부도고 줄 돈은 이자가 한 20% 돼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인생에서 1년 반 잠은 생각하는 바람에 이제 집도 경매에 들어가고 온 재산이 다 저 집안 또 뭐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IMF 때는 일단 몸을 피하고 보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저도 미국에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 달 미국에 있었습니다. 한 달 가족들 다 데리고 한국에서 대충 이래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억에서 한 10억까지는 이 현금을 이렇게 땡길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당시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좀 안 된 얘기지만 미국에서 이제 우리 처남도 있고 해가지고 환치기 하면은 미국에서 생활할까 싶어서 한 달간을 미네소타에서 웬디스 햄버거 가게 앞에서 인원수를 다 체크했습니다. 웬디스 햄버거 가게는 할까? 이런 생각으로 인원수를 체크해 보니까 한 일주일 체크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 종업원들 월급 주고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월 한 50만 원, 60만 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계산에. 이거는 미네소타 이거는 시골이가 그런구나 생각하고 LA로 넘어갑니다. LA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거 이제 내 전문이 어카운팅을 해볼까 싶어서 회계 이 사무소에 한번 가서 보니까 이게 한국하고 회계 사무소 그 위상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연구도 잘 못하지만 이게 뭐 이런 쪽팔리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와이프한테 저녁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국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 한국에 가서 내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까지 나 15년 공부했는 게 꿈도 펴기 전에 2년 만에 이렇게 사그라들었는데 이번에 그 2년 만에 사그라든 이유를 알겠다. 그러면 내가 한국에 가서는 정말 경쟁력 있게 잘 할 수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러니까 우리만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무 말 안 하고 울면서 무조건 가져요. 한국에. 한 달을 같이 다니보니까 너무 고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데가. 그래 애 데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간 것이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이 채무를 내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이게 저니까 은행 채무를 정리하자. 그리고 모자리는 부분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회계사를 하든 다시 사업을 하든 벌어서 내가 갚겠다 하고 신용을 지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모피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기업이라 했는 것을 이제 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저는 우리 인류가 이 발명한 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은 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지금 우리 역사에서 도입된 지가 한 150년에서 200년 또 채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 인간의 수만 년의 역사를 이 100년 안에 수만 년 역사보다 100년의 그 발전상이 더 큰 겁니다. 그것은 뭐 나사다 뭐 어떤 인류의 유명한 발명품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발명품 기업이라는 그 제도를 인류가 알아냈기 때문에 이 역사가 발전한 겁니다. 이 기업만이 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준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뭐 부부간에 뭐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습니까? 자식 부모가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습니까? 이 기업만이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리를 인간이 발명을 한 겁니다. 그걸 제가 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경쟁력이 우선 있어야 돼. 내 자신이 경쟁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모피와 옷에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모피 옷을 판 적도 없고 모피에 대해서 안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부분이 뭘까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한 부분을 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실행하지 않는 부분만이 내가 잘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 기업이라 했는 건 주식회사 제도인데 주식회사 제도 장점을 내가 몰란 거예요. 내가 몰빵해서 내가 투자해서 모든 리스크를 내가 다 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되면은 이건 내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돈을 대는 사람 믿고 아이디어를 대는 사람 믿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최종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걸 가장 기본인 것을 제가 몰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첫 번째 남이 제일 안 하는 부분이 뭐냐 이걸 찾아 헤맨 거죠. 1997년부터 한 1년을 도서관, 책, 잡지 다 봤어요. 야, 이거 남이 안 하는 부분이 뭔지? 이런데 1998년 한 7월 정도 됐는데, 커피숍에서 잡지를 하나 보고 있는데, 1997년 12월 달에 선진 정상들이 모여서 교토 어정서라는 것을 잡지에 크게 나왔어요. 내용이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정상들은, 선진국들은 여기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지금 2012년도에는 지금 1990년도에 나오는 탄소의 10%를 감축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지. 이거 작년에 처음으로 이 지구상에서 선진국 정상들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 이 사업은 아무도 안 하겠지 해서 만든 회사가 저희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그 황떼지만 만들어내는 회사가 저희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교토 어정서와 환경 사업의 가능성. 근데 이게 98년 11월 달에 저희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98년 12월 달에 회사 설립이 되는데 이때 회사의 목적은 온실가스, 대기 환경 이 부분에 중점을 둔 회사가 설립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기술이 있습니까? 뭘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한 2년을 대덕 연구단체 연구원들하고 이 온실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합니다. 이 연구원들이라고 과학자들 그 당시에 온실가스에 잘 모릅니다. 온실가스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서로 이제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서 2001년도에 PFC이라 하는 것이 온실가스의 한 종입니다. 온실가스는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PFC는 디스플레이 업종이나 반도체 회사에서 나오는 아주 불상계통의 화학가스입니다. 이 촉매를 이제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국가 과제를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저희 회사의 처음 비즈니스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PFC 촉매를 개발해서 이게 안 나오네? 이 PFC 촉매를 이 판지를 파는 거 보면은 2017년도에 보면은 2014년도에 PFC 저감 장치 수주 삼성전자 그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만에 13년간 기술 개발을 시작합니다. 또 저희 회사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아까 2차 전지를 하는데 2차 전지도 이제 보시면 좀 2차 전지 2006년도에 2차 전지는 2004년도에부터 개발을 시작합니다. 2004년도에 이 2차 전지를 개발해서 2016년도에 이 전지 제로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2년간을 연구 개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회사의 성공 비결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1998년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2001년도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인 PFC 가스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한 아이템은 정했는데 이거를 이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회사를 만들 때 1억을 갖고 여직원 1명하고 저하고 회사를 우리 에코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회사에 돈이 그리 없습니다. 그 당시에 2001년도만 하더라도 이 벤처 기업 하시는 분들은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말기에 이 벤처 붐이 완전히 꺼져가지고 완전히 벤처 하는 사람들 사기꾼이고 저희 와이프는 사업한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2010년간을 제가 당신 남편 뭐하노 이러면 사업가가 아니고 그저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렇게 사업가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그 당시에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은행의 강남 지점장을 찾아가서 저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담보는 없습니다. 한번 내가 오늘 같이 이렇게 비전을 이야기를 했죠. 비전. 우리 회사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선봉 주자가 되고 또 앞으로 저에게는 아이템이 여러 개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부분은 찾아가겠습니다. 이러니까 담보가 없으면 곤란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다 방법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벤처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당신이 그 자본금으로 한 펀딩을 하면은 10억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전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억 범위 내에 만약에 자본금을 펀딩을 해 오시면은 회사에서 매치펀드로 은행에서 매치펀드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가족들 고향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저녁을 대접하겠다. 메리어트 호텔을 오너라. 이러니까 한 50여 명이 왔습니다. 이 웬일로 저녁을 대접하느냐 싶어서 왔는데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브리핑합니다. 브리핑하고 제가 앞으로 이러는데 이 자리에서 각자가 돈을 좀 써내라. 펀드를. 그러니까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천만 원 범위까지 최고 5천만 원까지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반드시 써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나운서를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와이프랑 얘기하면 한 명도 이게 가결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홍길도에 3천만 원, 긴말도에 2천만 원 이러면 그거는 또 약속이니까 한 50명 앞에 약속이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써주시면 제가 여기서 서로 약속한 부분을 어나운스 하겠습니다 하니까 한 13억 정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한 11억 2천만 원이 산업은행 통장에 우리 회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산업은행 강남 지점장님이 그때 인호 지점장님이셨는데 아직도 안 잊으시는데 이분이 이제 산업은행 부행장까지 하셨는데 상당히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결로 10억을 저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 그 11억하고 21억을 갖고 이제 지금 청주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1,300평 부지를 구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터전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 했는 게 그렇습니까? 이거 1년 섣부리면 없어지고 그래 어려웠죠. 그러니까 저는 매일 하는 게 돈 구하러 다니는 게 저희 하루 시작이고 끝이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실적도 거의 없는 2007년도에 한번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회사는 기술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무도 아마 상장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우리 기술을 갖고 저희 이제 이 쉽게 말하면 기업가 정신이란지 이 철학과 이런 걸 갖고 한번 코스닥 시장에 문을 두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진짜 기적같이 저희 회사에게 90억의 그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됩니다. 등록이 돼서 이제 그걸 갖고 제가 이제 이 2차 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초기
우리 회사의 힘든 그 부분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2007년부터는 저희들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굳이 우리 기업가 정신이라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항상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과 이거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기업가는. 그다음 이제 기회를 잡기 위한 어떤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 가치 창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PFC 가스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2014년부터 삼성전자의 8년간을 저희들이 서울밴드로 지금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서울밴드로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저희 회사입니다. 그간에 아직도 우리 PFC 가스를 우리 시스템으로 개발할 수 있는 만큼 이 지구상에서 특출한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절대로 서울밴드를 주지 않습니다. 이거 듀얼밴드나 3밴드나 이렇게 이거 많은 밴드를 줘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업체로부터 원재를 수급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저희들처럼 전체적으로 한 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아이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PFC 제거하는 시스템은 삼성전자의 서울밴드다. 이걸 8년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처럼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이 가치 창출에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 전 직원들이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느냐. 그 2차 전지도 똑같습니다. 2차 전지가 2004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삼성 SDI하고 LG화학 2차 전지를 조립을 할 때인데 그때는 모든 원재료가 소재가 100% 외산이었습니다. 그 일본이나 중국에 의존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필요한 원자재를 저희들은 그 당시에 상용화된 소재를 개발하지 않고 향후는 아마 이 배터리도 이 파워툴, 코드리스, 그건 코드가 없는 파워툴이라든지 전동 공구라든지 뭐 청소기라든지 제초기라든지 이런 걸 옛날에 이제 끌고 다니지만 지금은 뭐 끌고 다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이 배터리로 가는 거기에 맞는 소재를 개발하자. 그럼 처음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2004년도에 일단은 파워툴이나 제초기, 청소기 이거는 최소한 전선을 없애자는 생각에서 2004년도에 우리가 소재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 회사의 인류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 국내 1위고 세계 2위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 되겠죠.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기업가는 늘 꿈을 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큰 꿈, 쉽게 가지 못하는 꿈. 남들이 보면 비웃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 꿈이. 당신 꿈이 뭐냐 이야기했을 때 남들이 들으면 아이고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나. 이 정도 꿈은 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럼 이제 이거 저희들 회사는 이 대기업도 하지 못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기업은 실패를 하면 바로 잘리는 거예요. 또 대기업은 13년, 15년 이렇게 이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 CEO가 최고 보정되어 있는 게 3년입니다. 3년 안에 성과가 나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관용합니다. 실패를 늘 해라. 그것은 기업이 보호해 준다. 그 실패가 뭐냐면 지금의 기술 축적이 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기업가는 이 신용 신뢰,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가나 은행, 주주나 이런 분에게는 신용이 있어야 되고 직원들에게는 무한정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약속을 많이 합니다. 말을 뱉은 약속은 꼭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이제 뭐 쓸데없는 약속도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회사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뭐 전 직원들이 이렇게 되면 스탁옵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 그러면 우리 임원들은 회장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소.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회장은 얘기하는 걸 실천하네. 또 앞으로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걸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네. 또 우리들에게 이런 걸 이야기해 놓고는 언젠가는 꼭 그런 걸 기억했다가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이 직원들이 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많은 투자가들이라든 은행이 그랬습니다. 당신은 기술자도 없으면서 기술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지금 연구소에 속인데 저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당신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영속 수익이 과연 있겠나. 또 사업의 성공 확률이 있느냐? 저 사람들이 사업 될 만하면 그 기술을 갖고 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회계사인데 내가 회계사의 탑이 되었다. 회계법인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밑에 있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회계사들이 나는 그 회계사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지. 저마저 뛰어났지만 좋은 대학 나오고 뭐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왔지만은 내 밑에 있으니까 내보다 못하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다 내보다 뛰어납니다. 다 내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모든 기술자나 연구직에 있는 R&D 요원이나 또는 영업하는 사람이나 이거는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존중이 되어지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존중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을 굉장히 높이 평가. 그런데 내가 그분들보다 잘하는 게 뭐냐? 전체를 보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거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 한 5년 후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어떤 사업에 기회를 갖는 통찰력이라든지 또 내가 회계사 출신이니까 이게 이제 이 손익 분석은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거 회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손익이 안 나오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자. 그러면은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자기의 기술에 대한 아집은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아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밑에 있는 중지를 모아서 우리의 비즈니스 라인을 구축하고 방향을 정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똑똑한 사람은 이 조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아 하는 거죠. 가분들 가서 우리 회사만큼 대우받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다른 회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R&D 요원들은 지금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1위가 우리 에코프로 R&D 요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를 원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18년간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년을 연구 개발한 직원들이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많은 2차 전지 하는 업체들이 보면 지금 한 5, 6년 사이에 이렇게 해왔는 거지 18년간을 연구 개발해온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대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자기 체면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이건 자나 깨나 나는 성공한다. 잘 때도 성공한다. 그러니까 실패라 했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거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모님 같은 어떤 그런 따뜻한 리더십이 반드시 이 벤처나 기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포옹하고 또 격려하고 또 내가 찬밥 먹더라도 직원들에게 뜨신 밥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기업가 정신이고요. 저희들 그 회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주회사가 에코프로입니다. 지주회사 에코프로고 저희들 그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는 2차 전지용 양극 소재를 생산해서 발현했습니다. 이 에코프로 BM이 저희들 그 2019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코스닥의 위치가 전통 제조업으로서는 랭킹 1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기업의 전통 제조업에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제끼고 지금 랭킹 1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은 한 3조 5천에서 4조가 가까이 되는데 저희 회사 위에 있는 코스닥 높은 시총이 높은 회사는 한 서너 회사가 됩니다만 다 바이오라든지 게임 회사고 이 전통 제조업으로서는 이 코스닥에서 굉장히 높은 시장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에코프로는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데 한 시장 가치가 한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많은 기업 중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상장되어 있는데 거의 두 회사를 합치면 한 6조 되는 한 5조 5천억에서 6조 되는 기업이 20년 만에 이 게임도 아니고 지금 말하면 바이오도 아닌 완전 전통 제조업으로 이렇게 컸습니다. 거의 1922년, 24년 전에 1억 갖고 여직원 한 명으로 창업한 회사가 정말 그 대기업에 자금 하나 수급받지 않고 대기업에 뭐 어떤 협조를 하나 얻지도 않고 언니 맨 땅에 헤딩하는 방법으로 기업 가치가 6조 되는 회사. 그리고 이런 잠재적인 회사를 다 합치면 앞으로 뭐 몇십 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회사로 성장했다 하는 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 직원들에게 큰 자부심을 느껴라. 앞으로 그 자부심이 우리 회사의 큰 밑거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런 역사는 계속 될 것이고 또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 좌충우돌, 늘 실패하는 저 자식들이 어떻게 저게 될 거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비웃기도 했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은 이 2차 전지 소재 분야과 대기 환경 분야는 국내에서는 무조건 1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 가도 기술력은 지지 않는 그런 회사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에 이제 이 전체가 회사가 포항에 하나의 생태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프로 BM에 에코프로 E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삼성 SDI와 합작 범인입니다. 삼성 SDI가 저희 회사에 합작을 합니다. 그것도 소수 지분 40% 우리가 60% 삼성 SDI가 40%를 갖는 회사가 에코프로 EM입니다. 이것이 이제 포항에 이제 설립되어집니다. 포항에 설립되어지고 이미 착공되어져서 올 하반기부터 이제 가동되어지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삼성 SDI가 40%고 저희들이 60%인 회사가 포항에 왔고 이 밑에 있는 BM, GM, 이노베이션, CNG, AP라 하는 것이 포항의 이 양극 소재 생태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BM이라 하는 양극 소재를 우리 국내에 만드는 양극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삼성 SDI 뭐 이런 세업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 부가가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25%에서 30%입니다. 즉 이 말은 양극 소재가 100원이다 하면은 국내의 양극 소재 업체가 25원하고 30원만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75원하고 70원은 어디냐? 중국이나 일본에서 갖고 오는 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서방이 생기는 꼴인 거예요. 이 30%의 포션을 갖고 이 배터리 사업한다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30%를 갖고 직원들 월급 주고 유틸리티비 내고 감가상각하고 이익 내고 이걸 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다가 호랑이 같은 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셀 업체
배터리 만드는 삼성 SDI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 외에 또 현대자동차나 뭐 BMW, 뭐 포드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눈 버뜨고 있으면서 너 값 깎아라 그래. 30%를 깎아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4년 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생태계를 만들자. 어떤 생태계를 만드느냐. 최소한 부가가치를 이 한국의 척박한 이 광산도 없는 자원에서 부가가치를 70% 정도, 65%, 70%를 만드는 그 부가가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제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5조를 팔면은 한 15% 이익이 난다. 그간에 5조를 팔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15% 정도 된다. 지금에서는 아무리 많이 팔아본들 6%, 7%다. 이익이. 이걸 한 배 이상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포항의 저희들 우리 에코프로 단지입니다.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밑단계 전구체, 니켈, 리튬 그 전체 단지 내에 유틸리티를 지금 산소 질소를 공급하는 APE 공장까지 그럼 1년 생산 공장을 패키지화하자. 이걸 제가 4년 전에 제안해서 포항에 오게 된 겁니다. 포항에서 입지 정거리 제일 좋다.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왔는데 4년 전에는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게 한국에서 될까? 또 돈이 너가 그만큼 어디 있노? 이게 전체를 만들면 한 1조 한 7천억에서 1조 8천억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돈이 너가 그렇게 있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돈은 따라온다. 사업이 안 되면 돈은 없지만은 사업이 되면 돈은 기차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돈이다. 사업이 될 만하면. 근데 지금은요, 이 올 상반기 되면 이 생태계들이 저희들이 포항에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이미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노베이션은 깜짝 놀래요. 야, 이걸 에코프로가 하야? 그래서 저 전분달에 포스코에서 비밀일이 야, 우리도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광양에다가 뭐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포스코가 우리 따라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저희들이 포항에 올 겁니다. 포항에서 에코프로가 한 것을 한번 보자.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이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65원에서 70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집단으로 만든 거예요. 나머지 30원은 뭐냐 하면 그건 광산에서 하는 문제예요. 광산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호주나 남미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포항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단지에 경쟁 있게 해보자. 즉 이게 완성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패키지를 그대로 지금 갑니다. 지금 유럽에 갑니다. 이 패키지를 그대로 북미에 갑니다. 이 패키지를 그대로 동남아 인도에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들이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에코프로가 하는 부분이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하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케미컬 필터를 하고요. 그다음에 케미컬 필터입니다. 케미컬 필터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삼성전자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뭐 이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화학가스 이걸 잡아주는 필터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에코프로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VOC 가스, VOC 가스를 이제 이 촉매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이제 설치를 해주고 촉매를 팔기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뭐 주요 거래처는 뭐 LG화학부터 현대중공업까지 이제 이래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저희들이 만들어낸 부분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VOC 가스 제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에너지 효율이 30%에서 50%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를 앞으로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은 이 탄소와 지구 온난화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있는데 위배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를 좀 적게 써서 이런 VOC를 없애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중공업 도장 공정에 저희들은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을 이용한 VOC 가스 제거하는 것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선박의 도장은 굉장히 독합니다. 도장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그 뭐 거의 근무하기가 진짜 이 사람으로서는 근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각종 이 냄새라는 VOC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저희들 마이크로웨이브로 이용해서 깨끗한 산업 환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드린 그 저희들이 그 PFC 청매입니다. PFC 청매를 갖고 이제 저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등에 나오는 이 공정에 나오는 이 불상 계통의 가스들을 없앰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업체들이 온실가스 저감에 미치는 거죠. 이 삼성전자는 저희들 시스템을 갖고 1년에 이것이 한 300억 정도 이 메인터넌스 하고 이래 드는 비용을 갖고 연간 한 2천억 정도 벌어들입니다. 이 탄소 배출권을 이 PFC 관련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남는 장사죠. 저희들 기술을 갖고 PFC 가스를 이용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세계에서 해외 질산의 N2O, 이 N2O도 이 아까 말씀드린 그 PFC 가스 6종 중 하나입니다. 이 N2O라고 하는 거는 비료 공장이라든지 질산을 만드는데 나오는 가스인데 저걸 저희들이 CD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6개 사업장에 저희들이 한 10만 톤 CDM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그룹을 해서 두 번째로서는 이제 한 14개 프로젝트 8개 사업장에 지금 CDM 사업을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탄소 배출권에 관련돼서 직접 해외에서 나가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자. 그걸 이제 저희들에게 수익으로 연결시키자.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들 기술과 저희들 장비를 갖고 중국의 이제 질산에서 나오는 N2O 가스를 제거하면서 그 탄소 배출권을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을 갖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업체에 탄소 배출권을 파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우리 비즈니스로 에코프로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다음 이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는 이거는 뭐 저희들 자랑입니다. 지금 한 5년간 70% 매년 70% 이상 성장했다는 거고 지금 저희들 양극재가 EV 중심, 전기차 중심의 양극재로 지금 되어진다는 거고 또 양극재 중심의 집적 시설을 포항에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양극재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2차 전지 산업 동향인데요. 이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원통용 배터리가 있고요. 원통용 배터리는 우리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옛날에 건전지 타입 이걸 원통용 배터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각형 타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우치형 타입. 이번에 이제 삼성,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사와가지고 미국에서 생산 노하우를 빼갔다, 지원을 빼갔다 해가지고 2조를 SK가 LG한테 지불하고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파우치형 타입의 배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우치형은 LG 화학과 한국으로 치면은 SK가 주력 생산하는 부분이고 삼성 SDI는 각형과 원통형을 주로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차 전지 타입, 지금 세계에서는 이런 세 가지 타입을 갖고 전기차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형은 유명한 테슬라 자동차에서 원통형을 지금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각형은 BMW, 폭스바겐 이런 데 각형을 쓰고요.
파워체형은 현대자동차나 이런 GM이나 일본의 미국의 포드나 GM 이런 데서 파워체형을 지금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타입이 앞으로 EV 시장에 지금 각축을 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타입의 2차 전지 속에는 보면은 네 가지 큰 소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전에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간에 이 각형이든 원통형이든 파워체형에는 필히 이 네 가지 소재가 조금 구성은 다르지만 다 들어갑니다. 이게 주 소재라 합니다. 그 중에서 한 35%, 40% 차지하는 것이 양극재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측면에 이 2차 전지가 부가가치가 이 원가가 100이다 하면은 한 40원이 양극재가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극재 전액 분리막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는 소재들입니다. 이 소재들이 들어가서 이제 서로 전극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폭발 위험이 있다. 앞으로 차세는 고체 전액 그 소재가 나온다. 이것이 뭐냐면은 전액을 이거 지금은 그 액체로 흐르면은 폭발 사고도 있고 하니까 이 전액을 고체로 하면은 폭발 사고가 없다. 이래서 이제 그 차세대 전지는 이제 고체 전액 전지로 하겠다 하는 것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네 가지 소재가 지금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양극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강하고요. 전액은 이거는 여러 회사들이 합니다. 서울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들하고 분리막은 이번에 상장한 SKIT 그 회사가 분리막 회사입니다. 이처럼 이제 일본이나 SKIT가 일본의 이제 아사히 그레스나 이런 회사들이 분리막에서는 굉장히 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2차 전지에 대한 우리 보면은 2030년까지는 저희들이 전체 이 자동차의 한 40% 정도는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시장이 1년에 한 1억 대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전 세계 1억 대 정도 됩니다. 그럼 1억 대가 한때다가 3만 불이다 하면은 3조 달러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자동차 시장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죠? 한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3,0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전체 1년의 시장 규모가. 그런데 자동차는 이 3조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이 산업을 절대로 놓지를 않을 거예요. 거기에 한 30%, 40%가 배터리 부분이 차지합니다. 옆으로 전기차는 크게 한 30, 40%가 배터리고 한 30%가 배터리를 이용한 라이더 시스템, 차를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고, 나머지 한 30% 껍데기,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자동차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30%가 배터리 시장이니까 3조 달러에 30% 하면 그 자동차에 들어가면 또 1조 달러 됩니다. 그 배터리 산업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걸 안 갖고 오면은 향후에 국가 경쟁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1조 달러가 한국, 미국, 지금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밖에 없어요. 이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이 삼국지가 그러면은 배터리는 너가 잘하니까 너가 해라 하면은 이거 중국이 독식하든 한국이 독식하든 일본이 독식하면은 이건 자동차 껍데기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유럽은 유럽대로 가장 강력한 수단인 탄소세를 끌고 냅니다. 너가 배터리 만드는데 전기 많이 쓰면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나오는 전기 쓰면 우리 세금 매겨.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좋은 수력발전 있는 전기 탄소 안 나오는 전기 해가지고 만들어라 하는 거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장이 이만큼 크다.
그리고 돈도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너가 이거 안 오면은 우리 너가 뭐 다른 거로 뭐 보복하겠다 하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또 크고 이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100%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자율주행은 전기차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걷는 부분이 우리 이게 산세는 그거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1이다 하면은 지금 테슬라의 모델 S에 들어가는 게 휴대폰 8,800개가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그 기아에서 나온 니로 여기 들어간 소재가 다 저희들 소재인데 니로는 6,200개 그러니까 휴대폰에 배터리가 6,200개가 자동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서 부품으로서 1조 달러 되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배터리예요. 그런데 그건 이 자동차만 있느냐? 여기도 보면 이제 배터리가 앞으로 30년대는 4천만 대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2021년도는 이거 지금 순수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플래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다 합쳐서 한 700만 대, 전 세계 700만, 전 세계 올해 연말까지 하면은 한 6% 정도의 전기차 시대가 온다. 이것이 40% 정도 된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는. 이것이 이제 100% 된다 하면 1억 대 시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가능하게 만드냐 하면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2025년부터는 여기 어디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를 시키고, 뭐 2030년도에는 뭐 덴마크라든지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도 내연 기관 판매를 정시키고, 2035년에는 영국하고 독일이 내연 자동차의 판매를 완전히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2035년, 40년 동안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산업은 정책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이 전기차의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의 이 도입은 같이 가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배터리 시장이 또 이 큰 부분이 ESS입니다. ESS는 이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시장이 또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 2030년까지는 33%, 연 33%의 시장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형 기기와 전동 IT나 전동 공구인데 옛날에는 뭐 배터리가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쓰던 것을 이제는 파워툴, 제초기, 청소기 이런 데로 발전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모든 것이 코드리스입니다. 코드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코드가 필요 없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앞으로도 인간의 가슴 속에는 아마 배터리가 들어갈 겁니다. 심장 박동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헬스라든지 이 헬스에도 다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요. 그만큼 배터리 양이 많아지게 되고 서해진다는. 그다음 이제 그 미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배터리로 인해서 아마 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이제 BAS라든지 이렇게 변화하고 기술도 이렇게 변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미래는 또 그 에어 모빌리티. 지금 아마 많은 나라에서 이걸 이제 시운전 대보고 테스트합니다. 어제도 지사님께 말씀했다시피 이제 공중을 나르는 모빌리티 시대가 제가 봤을 때는 5년, 10년 이내에 이것도 가능하다. 이거 배터리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배터리 아니면 안 되고 기름이란 이런 거는 그 에너지 효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름 싣고 이 모빌리티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성능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불과 5년 전에 배터리 가격에 지금 한 40%까지 왔어요. 40%. 전체. 어마어마하게 지금 원가 절감이 되고 기술이 지금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단위당 원가가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이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10년 후 되면 한
배터리가 한 열 몇 배 성장한다. 시장 전체가. 이렇게 되고 또 20년 후에는 이 완전히 전 세계가 이제 이 에너지를 이 배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에너지를 보관하고 이동하기가 가장 쉬운 게 인간에게 가장 쉬운 게 이 배터리입니다. 내 다니면서 전기 꺼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 전선 들고. 그런데 배터리는 이거 전면에 넣었다가 뭐 어디 뭐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배터리니까 그 시장은 4차 산업 시대의 이 심장과 같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부분에 우리 한국이 지금은 거의 기술이나 생산 능력이랑 경쟁력에서 선두주자입니다. 기술은 일본에 조금 떨어지지만 그것을 이제 배터리 산업의 특징이 경험 산업이에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새 업체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 SDI나 SK나 LG나 중국은 아주 큰 새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업체들이 거의 한 7, 80%가 정부 돈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저것이 처절하게 해외에 나와서 싸울 때 정부의 뭐 방편막을 싸울 때 과연 한국의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봐서는 한국이 세계 1위다. 그리고 지금은 좋은 찬스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하고 배터리 갖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 이거 제 소견입니다만 한 10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이때 지금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도 미국 가서 이제 포드나 GM하고 앞으로 이렇게 협력한다 하는 것처럼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때 우리 배터리가 세계에 가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하면은 저는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배터리 시장에서는 가장 강자가 되지 않을까. 그 저희 에코프로도 아마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고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한 1시간에 걸쳐서 그 기업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지금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내년부터는 코로나만 없으면은 전 세계 배터리 하는 사람들이 다 포항을 한번 와볼 겁니다. 유럽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인도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왜 그러냐면 이걸 집적화 단지는 한국이 처음이고 저희 에코프로가 처음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 우리 유럽에서 가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코로나지만은 유럽에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포항에 헬리콥터를 해서 이렇게 띄우는 보고 이걸 집적화했다 하면은 야 그것도 돌아갈 때 내가 꼭 전체 공장이 돌아갈 때 꼭 가서 우리 한번 구경하자. 이런 것이 지금 다 이 배터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요. 이 패키지가 전 세계에 나가면 반드시 저희들은 저희 에코프로가 경쟁력이 있다. 또 그 전 세계 양극재에서는 최고의 기업이 되고 제1의 기업이 되지 않느냐. 이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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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장님 지금 배터리 시장, 전기차 시장하고 수소차 시장에 대해서 고견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소는 수소 경제는 에너지를 만든다 하는 걸 보면 배터리보다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이 배터리는 반드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충전을 하는데 수소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만든 에너지를 갖고 운전해 간다든지 또는 충전소에 가서 수소 충전소에서 에너지를 새롭게 기존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에너지 창출 능력이 있다는 데서 보면은 수소 경제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 수소라 했는 것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탄소가 전혀 없는 수소냐, 탄소를 만들어내는 수소냐. 지금의 기술로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탄소가 유발되는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LNG를 가스를 이용한 수소는 기존의 화력이나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걸 물이라든지 다른 시스템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거 그리고 또 그게 LNG를 갖고 수소를 만들더라도 과연 조그만 자동차까지 그게 수소 경제가 그 유용하냐, 경쟁력이 있느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특히 산업의 뭐 버스나 대형 트럭이나 이런 데는 좀 수소가 경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제는 승용차가 자율주행 시대 됩니다. 자율주행 시대 된다는 의미는 배터리하고 똑같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그러니까 5살 먹은 애든 8살 먹은 애든 80살 먹은 애든 90살 먹은 노인 애들 80살 먹은 노인 애든 90살 먹은 엄마도 이제는 자기 차를 갖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동차가 하나의 이것이 뭐 옛날에는 이동수단이고 하나의 집에 이제 이게 큰 가게 재산이고 했는데 앞으로는 휴대폰과 똑같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이 시스템이 바뀌면 이를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에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차의 경쟁력이다. 물론 좋은 차 타는 사람 있겠죠. 전기차도 뭐 1억짜리 이상 넘어간 차도 있겠고 그 1,000만 원 밑으로 나가는 이런 자율주행차 타면서 초등학교 가고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비한다면은 수소는 조금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 선진국들이 수소보다 배터리 쪽에 먼저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수소 경제 아까 우리가 한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그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지금 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 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한다 했는 그는 가스는 화력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이런 데서는 그런 쪽에 이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수소차 시대보다는 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 시대가 먼저 올 것이다. 또 먼저 와서 그것이 경쟁력 있고 자율주행 시대로 갈 것이다. 하는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오더라도 그 분야가 좀 다를 것이다. 적용되는 분야가 아마 수소 경제에 의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좀 특수한 분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그 2025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생산 캐파가 6만 톤입니다. 6만 톤인데 지금 저희들이 2025년까지 포항에 15만 톤을 하고 청주에는 지금 3만 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파 구매로 보면 2차 전지 분야로 보면은 청주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저걸 안 하고 포항으로 집중적으로 키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주는 2차 전지 분야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에코프로에 있는 환경 관련 비즈니스를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는 아무래도 포항에 이제 집중화되고 또 포항이 이제 이번에 이제 청주도 2차 전지 특화단지가 됐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정보됐는데 거기는 이제 사실은 인프라는 포항보다 훨씬 좋습니다. 뭐 LG화학 각종 분리막 회사는 다 있고 뭐 양극 회사도 있고 장비 회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미 많은 기업이 들어왔는데 포항도 이제 그 앞으로 향후에는 리사이클 시장이 좀 커집니다. 배터리가 다 쓰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리사이클 시장은 이거는 완전히 그 의에 보면은 배터리 시장에 한 큰 산업의 변력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이 리사이클 부분에 포항이 먼저 선도적으로 특구를 만들어서 리사이클 분야에 이제 산업들이 오게 되면은 하나하나 기업들도 포항에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포항이 이제 우리 에코프로가 온므로 인해서 또 많은 이런 2차 전지 업종 관련 업종들이 문의가 온답니다. 이거 뭐 에코프로는 뭐 듣고 그러면 뭐 좀 우리도 그 진출하면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이런 문의를 온다는 거 보면은 앞으로 한 3, 4년 후에는 우리 회사가 완전히 아까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연간 우리 기업으로 인해서 하루에 제가 봐서는 한 50명에서 100명만 온다 하더라도 한 5만 명은 제가 봐서는 포항에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거의 뭐 하루에 내가 봐서는 많게는 뭐 100여 명이 지금 뭐 관련된 기업들이 또는 우리 회사로 인해서 뭐 품질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완전히 완성되면은 1년에 수만 명이 이제 포항을 찾다 보면은 포항이 자연적으로 또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입지 선전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예. 자동차 시장에만 배터리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과제로 삼고 있는 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전체 시장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거는 지금 나타내 있는 자료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기차 크게 보면 ESS 앞으로 가정에도 다 ESS 장치가 다 들어갈 겁니다. 냉장고 들어가듯이 ESS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전기를 뭐 이렇게 충전해놨다가 막 사람들 많이 쓸 때 뭐 에어컨 많이 쓸 때 쓰는 시스템, 전기료가 살 때 또 충전했다가 쓰는 거, 또 전기가 뭐 갑자기 뭐 없어졌을 때 나오는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진다든지 그 회사에서 없어지기 위해서 ESS 장치를 사듯이 거의 일본에도 이미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냉장고처럼 ESS가 들어온다는 시장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각종 우리가 이제 코드리스 모든 제품이 가전 제품들이 코드리스가 됩니다. 코드리스가 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에 이제 말씀드린 비행기 선박, 이미 선박은 이미 배터리를 가고 있습니다. 근해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가는 선박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배터리로 가면요 소리 하나 없습니다. 소리 하나. 탕탕탕탕탕탕 근데 소리도 없고 이게 지금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비행기, 아까 이야기하는 UAM 이런 하늘 나르는 모빌리티 이런 거 시장을 하면은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배터리가 중요하니까 그 유럽이나 미국이 돈을 퍼와가라도 그 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업에 지금 최고 이제 선두주자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니까 이 산업들을, 이 기술들을 지금 와서 여기서 지금 기술을 우리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이 기술을 여기 빨리 와서 주라 이 말이니까 제가 봐서는 시장 아까 1조 달러 되는 시장이 1조 달러는 거는 지금 지구상에는 자동차가 모두 배터리 전기차 됐을 때 1조 달러를 그러는데 그보다도 더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예. 에코프로의 과제. 에코프로의 과제는 여기 써놨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전고체 전지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 전고체 전지든 리튬 메탈 전지든 이것들이 다 양극재는 필요합니다. 그게 맞는 양극을 개발해 나가고 전고체 전지에 우리가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고 난 프로젝트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하나 하고 지금 배터리가 만든 게 다 니켈로 만듭니다. 니켈이 한 80% 90% 되니까 니켈의 가격이 18불까지 올라갔어요. 옛날에 뭐 7불 8불 하던 킬로그램 7, 8불인 게 18불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걸 니켈은 너무 비싸다. 그러면 2불 3불 하는 망간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망간을 많이 쓰는 양극재를 개발하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중국에서는 또 망간을 또 무기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전 세계가 이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거에 대한 상당히 관심과 전쟁과 기술 개발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회장님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런
전체 기업을 수직 계열화, 밸류 체인화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료를 지금 말씀하신 NCMA, 뭐 리튬 같은 거,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그 R&T나 연모 리튬 투자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런 광산 쪽에 원료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보하시는 그런 쪽에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습니다.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을 갖고 전구체를 만들고 이 전구체와 수산화 리튬을 섞은 것이 양극재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양극재 라인에 있는데 이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이 의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소재다. 이래 보는데 이걸 어떻게 확보하느냐. 저희들도 엄청난 게 고민이고 모든 이 배터리 업체들이 고민입니다. 이 부분이 투자가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이 전체를 하루는 기술을 갖고 이걸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을 잘하는 광산업자와 같이 윈윈하는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도네시아든, 그것이 캐나다든, 그것이 뭐 남미든 서로 윈윈하는 전략.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양극재하고 이 배터리에 대해서 그간에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이제 다운스트림에 또 우리 관심이 있으니까 그 관심에 이해가 같이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 산업을 같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 산업이 누구 하나 독식하기에는 산업 자체가 앞으로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왜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럼 올라가겠네. 이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경쟁력을 자꾸 확보해 나가야 이 산업이 발전되어지고 더 커진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이 전체의 기술이라든 이런 건 다 저희들이 망라해서 다 갖고 있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리튬이라는 이런 부분의 원소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약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약합니다. 중국은 상사를 위주로 해서 이미 많이 진출해 있고요. 일본은 상사를 위주로 해서 많이 진출해 있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이걸 서로 독식의 개념이 아닌 산업의 윈윈 전략으로 우리는 풀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하나하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창은 사실은 산업 입지가 어디 보면은 이 조립이나 기술 하이테크놀리지를 위주한 기업에게는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하고 좀 가깝고 또 국가의 중심축이다 보니까 어디 보면은 사람들의 큰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상도 같은 경상북도나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보면은 와, 한 대여섯 시간 가는 그런 거리다. 아유, 그거 하면 어떡해?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해외 진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유럽들도요, EU에도 보면은 이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 인센티브 없습니다. 그 국가가 산업이 가더라도 좋은 데는 가면 인센티브 없어요. 그런데 저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런 데 동부권 가면은 인센티브가 많게는 50%입니다. 투자가 1조를 하면은 5천억을 캐시 또는 세금 감면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헝가리로 가는 이유가 2차 전쟁 헝가리로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부도청의 똑같은 인센티브를 갖고 경기도와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북은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된다. 이거는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저희들이
포항에서도 그래요. R&D 센터를 갖고 오는 R&D 센터 물어보면 한 명도 안 갈라 그래요. 한 명도 안 갈라 그래요. 뭔데 그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은 그 일반 기업에서 그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것보다 2배, 3배의 그 어떤 좋은 조건을 R&D 요원에게 제공을 해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반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R&D 센터를 포항에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기업 유치 인센티브라든지 기업 유치 전략이 우리 경북도청은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좀 더 과감하고 좀 실행력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기업이라 짓는 거는 하나의 그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의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지역민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 분에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와, 우리 지역의 인재를 왜 채용 안 하고 왜 외부의 사람을 채용하느냐. 외부의 사람이 채용을 많이 해야 인구도 늘어나고 그다음 이제 거기 산업이 더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에게 새로운 어떤 그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좀 주면은 그게 이제 기업들이 야, 너가 포항에 가면은 야, 월급 받는 거 말고도 이런 혜택이 있다. 또 이런 어떤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이런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지면은 기업들은 무조건 이 돈 되는 데 갑니다. 돈 되는데. 오창에 저 있는 이유가 오창에 산업 인프라가 잘 되기 때문에 오창에 있는 거지. 저 오창에 산업 인프라 없어 보세요. 저 왜 있겠습니까? 안 있습니다. 저 고향이 포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포항이 고향이니까 무조건 경쟁력 안 보고 간다 그랬지만 저는 포항에 영일만 산다니 이 양극재학에는 가장 좋은 입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온 거지. 내가 포항이 고향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항에 안 갑니다. 저는 기업까지 고향을 사랑하는 무슨 이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그 모든 그 입지 조건을 봐서 가장 경쟁력 있게 하는 방법을 이 공무원들께서도 강구해 주시면은 그것을 이제 기업하는 사람한테 어필해 주시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경쟁력 있는 방법을 그러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네, 또 너무 어려운 정책적인 질문을 장관님 여러 장관님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청을 찾아주신 이동재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화공 굿모닝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